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방송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한 1시간 가까이 지났네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 방송의 이제 결론적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월가 자본의 이제 이 중앙은행,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1980년대 이후부터는 월가에 포획돼 버렸다. 월가에 포획됐다. 예? 월가 자본의 그러니까 이익 추구에 그러니까 도구로서 전락돼 버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연준이요. 이게 지금 또 이제 재발될 이 조짐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역사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10월 6일 6일하고 올해 10월 6일은 다르듯이요. 똑같은 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 월가 자본에 포획된다고 해가지고 과거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느냐?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라라랜드행 열차를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준의 우리가 피벗이라는 용어를 영어인데 피벗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피벗이라는 게 이게 중심축 회전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잖아요. 연준이 그러니까는 이 금리 인상 스케줄을 좀 방향 전환을 하라는 압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압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 그건 이제 월가로부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유엔까지 동원해가지고 유엔에서 나온 얘기도 왜곡을 해가지고 유엔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 중단하라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유엔에서 얘기한 본질하고 본질이 아닌 겁니다. 유엔에서 얘기한 것은 뒤에서 소개하겠지만은 취약 집단, 개도국가의 취약 집단들의 좀 신음을 좀 경청하라 이거예요. 취약 집단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거예요. 취약 집단들이. 예? 자,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연준이 그동안에 어떤 모습을 스탠스를 보여왔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쭉 이렇게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흐름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얘기가 일부가 반복되겠지만은 첫 번째는 제가 그랬어요. 연준이 처음에 이 스탠스는 뭐였냐? 좀 피해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익숙한 대응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는요, 굉장히 연준이 우왕좌왕했었어요. 우왕좌왕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투자은행 중에서 랭킹 5위인 베어스턴스는 파산시켜. 그래서 JP모건한테 인수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랭킹 4위는 리먼브러스는 또 이제 파산을 시켰죠. 그 다음에 랭킹 3위인 메릴린치는 이건 또 이제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인수시키죠. 베어스턴스는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해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런 걸 처음 겪었거든. 그런 사태를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걸 처음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왕좌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연준은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굉장히 익숙한 선택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대규모 그러니까 돈을 프린트해내죠. 양적 완화 다시 시작하죠.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죠.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 하게 되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인플레 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금융위기 때도 여러분들 인플레 발생 안 했었어요. 옆에 나라는 일본이 그렇게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 발생 안 하잖아요. 예? 돈 찍어낸다고 무조건 되고 자동적으로 인플레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대규모로 찍어낸다고 해서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는 화폐 가치가 이렇게 뭡니까?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일본이 돈을 얼마나 찍어냈어요. 근데 일본이 무슨 인플레를 오히려 맨날 디플레 경험만 격정하고 유럽도 그랬어요. 유럽도요. 예? 지난 2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2020년 2월 달부터요. 2022년 올해 2월 달까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연준이 찍어낸 돈이요 4조 8천억 달러입니다. 새로 찍어낸 돈이 4조 8천억 달러예요. 엄청난 돈이죠. 4조 8천억 달러면요. 우리나라 GDP가 지난해 1조 8천억 달러 했었거든요. 1조 8천억. 그러니까 4조 8천억이면요. 예? 소위 말해서 경제 규모로 볼 때는 일본보다 조금 더 요새 일본이 많이 떨어졌으니까는. 근데도 불구하고 연평균 인플레율이 2년간 연평균 2.95%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물가 인플레 목표치 2% 이내 관리라는 것은요. 중기적으로 한 3년 안팎 기간 동안에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2년간 한 4조 유로를 찍어냈어요. 4조 유로를. 그 당시에는 1유로가 1달러 넘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거의 비싸게 찍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연준하고. 근데 연평균 인플레율이 1.5%밖에 안 됐었어요. 예? 1.5%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아니면 그 직전에 우리가 공급망 교란,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망 교란이 뒤늦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서 나타났던 거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했죠. 신속하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예? 연준이 대응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험에 관한 거냐?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3차례 하면서 3조 6천억 달러를 추가로 찍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양적 완화 하면서 3조 6천억 달러를 찍어냈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도요. 미국의 일부 시민들은 예? 인플레가 엄청 나타날 거다 해가지고 예? 연준이 국민들의 그러니까 재산권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자기들 갖고 있는 그러니까 화폐 재산을 이것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연준 공격하고 그랬었습니다. 연준 폐쇄하라고 막 이런 이제 시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용해졌어요. 왜 그러냐? 인플레가 발생 안 했어요. 인플레가. 여러분들 금융위기 이후에 인플레 어디 들어본 적 있어요? 인플레 걱정하는 거 들어본 적 있냐고요. 1.6% 연평균 1.9%밖에 안 나타났어요. 물가 상승률이요. 예? 2%보다 훨씬 낮은 1.6%밖에 안 나타났어요. 유로존은 그러니까 돈 찍어는 양적 완화 이후에 1%도 안 됐었어요. 연평균 인플레율이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인플레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일부 사람들도 여전히 뭐냐면 돈을 엄청 찍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렇게 갖다 연결시키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미국의, 그러니까 유럽의 양적 완화 인플레율.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게. 쭉, 이건 여러분 찾아보면 쉽게 나오는 거니까요. 미국의 인플레율과 유럽의 인플레율을 보게 되면요. 자, 연준의 당시의 판단은 뭐였었냐면요. 연준의 지금의 판단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판단은 뭐였었냐면요. 이런 거였었습니다. 연준이 판단하는 데 속에서는 뭐냐면은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거, 금융위기 충격 이후에 경험한 거. 사람은 늘상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에 기초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행동이 나올 것이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연준의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요? 소위 듀얼 그러니까 우리가 듀얼 맨데이트를 얘기해가지고 고용, 맥시멈 인플로이먼트하고 프라이스 스타빌리티, 물가 안정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중 의무로 국민이 그러니까는 강제한 하나의 의무로 이렇게 통화정책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해놓고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연준의 5대 기능에 바로 이 통화정책의 목표가 있고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금융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안정이요. 금융안정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져가지고 회사들이 뭐 부도가 나거나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연준은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되게 운용을 합니다. 하는데 과거 경험, 즉 금융위기 이후의 경험을 통해서 연준이 얻은 건 뭐냐? 돈을 대규모로 찍었어. 이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 침체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뭐냐면 돈을 대규모로 찍었어요. 찍었는데 인플레이션 안 나타나. 그리고 돈을 대규모로 찍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어쨌든 간에
자산시장이 막 붐을 일으켰잖아요.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이런 데 붐을 일으켰잖아요. 예? 주가 올리고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고 주택시장 그 자산시장 붐에 의해 가지고 경기를 조금 이제니까 회복을 시킨 거예요. 경기와 고용을요. 근데 인플레는 안 발생했어.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인플레가 발생 안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잘 가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기서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경제활동, 실물경제로 들어가게 되면요. 실물경제로 들어간다는 얘기 바로 뭐예요?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머니로 그 돈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버는 돈을 가지고 서민들이 그 돈을 쓸 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요를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찍어낸 돈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대부분이 자산시장으로 간 거야. 근데 자산시장에서 주가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혜택은 누가 받느냐? 주로 상위 소득층과 상위 자산층이 혜택은 대부분 본 거야. 상위층들은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자기의 자산 가치가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소비로 연결이 안 되죠요. 왜? 소비는 이미 그러니까 할 만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자산의 불평등만 더 심화되죠. 그 자산 가격 붐은요, 실물 부분의 인플레이션을 별로 그러니까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주가가 막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인플레로 영향 안 미친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가지고 신속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팬데믹 터졌을 때. 근데 팬데믹 터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한 거죠. 팬데믹이라는 이러한 그러니까는 이 감염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처음 겪어보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의 경기 침체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 경기 침체는 뭐였냐면은 경제 생태계를 약화 파괴시킨 거잖아요. 사람들의 활동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듯이 사람들의 활동을 이렇게 위축시킨 거잖아요. 네? 소비 활동이 위축되니까는 유통업체들이 타격을 보게 되고 생산업자들이 타격을 보게 되고 경제 생태계가 쫙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데 먹이사슬처럼요.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게 끊어진 거 아닙니까? 예?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돈을 투입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 투입한다고 해서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 투입하는 거는 뭐냐면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쓰러지지 않게 지원을 해주는 역할뿐이 못 해주는 거예요. 견디라고. 예? 주저앉지 않고 쓰러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뿐이 안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결책은 뭡니까? 팬데믹이 약화돼야 돼. 팬데믹이 종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신 개발에 온 힘을 다했던 거 아닙니까? 백신 개발이 되고 백신으로 그러니까 2차, 3차까지 우리가 막고 그러면서 이제는 좀 이제 팬데믹 극복의 가능성이 보였던 거 아닙니까? 예? 그에 따라서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어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뭡니까? 보복소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복소비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지면서 소비가 막 이제 살아나면서 근데 그게 공급이 그러니까 끊어졌던 공급이 갑자기 그게 그러니까 뒷받침이 안 되면서 생긴 게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일시적인 인플레였던 거예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당시에 어떻게 봤냐면은 2022년 이후에는 이 공급망도 완전히 복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거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거지. 근데 이 경제 공급망이 그러니까는 공급망에 의해서 생긴 이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판단했던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돈을 자기들이 많이 찍어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금융위기 이후 때도 돈 그렇게 찍어내가지고 주가 올리고 주택 가격이 올라서도 인플레이션 안 생겼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경제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요 2020년도에 마이너스 5.3%로 5.4%로 곤두박질 치잖아요. 작년에 잠깐 좀 회복이 됐지만은 2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을 하게 되면 1% 됩니다. 팬데믹 이전에 2%였었는데 1%포인트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 살아났어. 고용도 아직 회복이 안 됐어. 그런 상태 속에서 금리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울 게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은 금리를 인상을 안 한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예? 자산시장이 만드는 붐을 가지고는 인플레이션 안 생긴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자기들은 알고 있는 거거든. 금융위기 이후에. 예? 그래서 이런 판단했던 거예요. 초창기에는요. 자기들은 뭐냐면은 고용, 경기 이게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요. 회복이 안 됐었어요. 회복이 안 됐는데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은 예? 일시적인 그러니까 공급망으로 인해 공급망이 아직 복원이 안 돼가지고 생기는 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경기가 아직 회복도 안 되고 고용도 회복이 안 됐는데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연준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러니까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었었죠. 그런데 웬걸 공급망 복원이 될 무렵쯤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진 거 아닙니까? 예? 올해 들어와가지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은 이거는 연준의 책임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연준의 기능이 완전고용, 물가안정, 금융안정이라는 거 과거에도 제가 보여드렸죠. 연준의 홈페이지 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홈페이지 가게 되면 3가지 핵심 기구들이 있고 5가지 키 펑션 맨 아래 있잖아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목적, 고용과 물가 안정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helping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 이게 두 번째 기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 사고 안 치게. 그 다음에 소비자들 뭐 이렇게 지원, 뭐 하는 보호하는 거, 뭐 등등 이게 되어 있다고요. 예?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2019년 말 이후에 2020년과 2021년 동안에 통화량이 미국에서 돈이 얼마가 풀렸냐면요. 한 6조 한 2천억 달러가 풀렸습니다. 근데 이게 실물 경기에 들어간 것은 그것의 10% 정도는 6천억 달러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 실질 GDP는요. 명목 GDP에도 한 1조 6천억 달러 안 들어갔습니다. 다 어디로 갔느냐? 주식가치, 주택가치 들어갔어요. 예? 주식, 주택 시장 이쪽으로 다 들어갔다고요. 이 돈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죠. 과거에 보여드렸던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팬데믹 이전에 미국의 성장률이 2% 됐었습니다. 근데 2020년, 21년 2년간 연평균 성장률이요 1.0%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작년 같은 상황 속에서 연준이 경기가 회복이 안 됐던 이유가 성장률이 일단 회복이 안 됐어. 그러다가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2분기도 물론 마이너스지만은 마이너스 0.1이지만은 1분기에도 마이너스 0.4%였다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이게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8월달까지 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걸 소개를 했는데 연준이 올해 3월달부터 인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빨간색으로 박스는 8.5%일 때예요. 근데 연준이요 2021년에 왜 안 올렸느냐? 야, 자, 연준이 보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한 5, 6월 달부터는 올리기 시작했었어야 돼요. 수치만 봐가지고는요. 수치만 봐가지고는 한 5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했었는데 왜 안 올렸느냐? 이게 그러니까 아직 공급망이 복원이 안 돼가지고. 공급망 교란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예? 이걸 가지고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공급망이 복원되냐 이거예요. 공급망이 복원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더군다나, 경기가 회복이 안 됐어. 성장률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어. 거기다가요, 고용도 봐보세요. 올해 3월 달이 돼서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실업률이요. 팬데믹 이전에 3.5%였었어요. 근데 올해 3월 달에 3.6%에 들어갑니다. 올해 3월 달부터 금리 올렸잖아요. 고용이 이렇게 회복되고 난 다음부터 금리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고용하고 경기가 아직 회복이 거기에서 더 방점을 둔 거예요. 통화정책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공급망이 회복되지만 이거는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판단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